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남 고흥에 있는 오리 농장에서 H5형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27일 전북 전주에서 포획된 야생 조류에서 AI가 검출됐지만 가금 농장의 확진 사례는 올겨울 들어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 세관이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산업용 요소의 통관을 보류하면서 재작년 같은 품귀 현상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통관 지연이 가격 안정 조치로 파악됐다며 요소 수급 안정화를 위해 동남아나 중동 등 수입처를 다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중국 정부가 개입하는 기업 지분율이 25%를 넘을 경우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안정적인 원료 공급을 받기 위해 합작 법인을 추진하던 국내 기업들은 지분율 조정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운전석이 높은 대형 트럭의 보행자 사고를 막기 위해 울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형차 전용 반사경을 초등학교 앞에 설치했습니다. 기존 반사경보다 30cm 높인 3m 높이의 거울을 달아 대형 차량 운전자 눈높이에 맞춘 건데 다른 지역으로 확산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 하루 동안 41cm의 눈이 쌓이는 등 145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습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 등에서는 홍수로 수백 명의 인명피해가 나는 등 지구촌 곳곳이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5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전남 고흥에 있는 유경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인돼 올겨울 첫 가금 농장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H5형 항원이 검출된 전남 고흥군 오리 농장에 대한 정밀 검사 결과 H5형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7일 전북 전주 만경강 중류에서 포획된 야생 조류에서 AI가 검출된 이후 국내 가금 농장에서 감염 사례가 발견된 건 올겨울 들어 처음입니다. 앞서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 대해 선제 방역 조치를 벌였고 전국 오리 농장 등에 대해 오늘 밤 11시까지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제 폭발한 인도네시아 무라피 화산의 분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시신 11구를 수습하고 실종자 12명을 찾고 있는데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는 화산재 때문에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화산 폭발의 여파로 희뿌연 하늘, 그 속에서 시커먼 연기를 뿜어내며 무라피 화산이 계속 폭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정상에서 무려 최고 3km까지 솟구친 재가 마을로 계속 날아드는 것을 하염없이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무라피 화산이 폭발한 건 현지 시각 3일 오후 2시 54분쯤. 당시 75명의 등산객이 고립됐는데 상당수는 대피해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튿날 분화구 부근에서 11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아직도 12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Temuan hari ini sampai pukul 07.10 yaitu berjumlah 14 orang dan yang perlu dicari menjadi 12 orang. 화산 활동이 멎지않아 구조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화산재에 발이 푹푹 빠지는 등 현장 접근 자체가 어려운 데다 폭발로 당장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현장 주변에서 수색 상황을 지켜보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Jadi berangkainya hari Sabtu. Jadi ya mendakinya jadi lambe turun kayaknya. Terjebak alun ketemu sampai sekarang. 중부 자바의 대표적인 활화산인 무라피는 지난 2010년에도 폭발해 35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지난 1월 폭발 때는 인명피해가 없었지만 이번엔 공식적인 사망자만 벌써 11명. 무라피산에 올라가기 위해선 사전에 등록을 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는 주민이나 비밀 루트를 이용하는 등산객이 있어 희생자가 더 나올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유럽에 때이른 큰 눈이 계속되는 가운데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 145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이 강타했습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 등에서는 홍수로 수백 명의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서봉국 기자입니다. 폭설과 짙은 안개로 차량 통행이 멈추고 항공기들도 운항이 정지됐습니다.
현지 시간 3일과 4일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 쏟아진 폭설. 40cm를 넘겨 73년 만에 최고 적설량을 기록하면서 당국은 13만 5천 명 이상과 특수장비 18,000여 대를 투입해 제설 작업을 벌였습니다. 12월 3일의 경우 12시간 강설량은 10.7mm로 1980년 기록을 넘겨 기상관측 145년 만에 최고 기록입니다. 강설량은 통상 적설량의 10분의 1입니다. Но я уже сколько, 20 лет такого снега не видела, вообще даже снега не видела. Я очень рада, что сюда попала, что вообще сейчас нахожусь в Москве. 적설량 45cm로 역대 12월 최고를 기록한 미넨 등 남부 독일도 폭설이 계속되면서 800편 가까운 비행기가 결항됐습니다. 불안한 흙탕물에 버스가 고립되고 승용차가 둥둥 떠내려갑니다. 동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는 폭우와 이어진 산사태로 최소 57명이 숨졌습니다. 하낭 지역 카테시 마을주택 100여 채도 산사태로 매몰됐습니다. Lakini nataka niseme kwamba nimeelekeza nguvu zote za serikali zielekezwe huko kwenye uokozi na kuzuia maafa zaidi kutokea. 100년 만의 폭우에 케냐에서는 지난달 말 120명, 소말리아에서도 100여 명이 숨졌습니다. 아프리카 동부는 최근 몇 년간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다 올해 10월부터 엘니뇨 현상으로 폭우와 홍수가 이어지면서 수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지난달 29일 비행 도중 일본 서남부 바다에 추락했던 주일 미군 오스프리 수송기의 탑승자 시신과 기체 일부가 사고 발생 닷새 만에 발견됐습니다. AP통신은 미 공군이 미국과 일본 잠수부가 규슈 가고시마현 야쿠시마 인근 해상에 추락한 오스프리 기의 탑승자 5명의 시신과 잔해를 찾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사고 직후 1명은 숨진 채 발견됐지만 7명은 실종된 상태였습니다. 미 공군은 야쿠시마 공항에서 동쪽으로 약 1km 떨어진 바닷속에서 시신과 추락한 오스프리 동체 부분을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당에서 쓰러진 노인을 때마침 옆에 있던 간호사가 재빨리 대처해 구한 일이 있었습니다. 노인은 평소 심장 질환이 있었는데 베테랑 간호사 덕분에 위기를 넘겼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휴일 점심시간 식당이 손님으로 북적입니다. 갑자기 어수선해지더니 한 손님이 의자에 앉은 채로 식당 밖으로 옮겨집니다. 70대 노인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겁니다. 어르신이 이제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의식이 없더라고요. 이제 그 가족분들도 이제 놀래가지고 이제 막 우왕좌왕하고 계신데 밖으로 옮겨진 뒤 구급차가 올 때까지도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남성은 얼굴이 창백해진 상태로 식당 앞 주차장 바닥에 눕혀졌습니다. 쓰러진 이의 상태를 살핀 사람은 현직 간호사 김현지 씨. 18년 동안 병원에서 산전수전 겪은 베테랑이라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경동맥이 약하게 뛰고 있어서 이제 갑자기 안 좋아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에 어르신은 의식은 잃었지만 다행히 심정지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자칫 더 위험해질 수도 있어 김 씨는 최선을 다해 돌봤습니다. 옷 같은 거를 이제 좀 느슨하게 풀어드렸고요. 그리고 의식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두드리고 이제 깨워보고 혹시라도 구토를 하실까봐 고개를 좀 돌리고 그리고 깨우기 위해서 환자분을 계속 좀 자극을 했습니다. 다행히 어르신은 병원으로 옮겨져 의식을 회복했고 가족은 김 씨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YTN 명준입니다. 서울시가 세계 최초로 심야 자율주행 버스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은 일반 버스와 승차감이 크게 다르지 않다며 환영했지만 급정거 문제 등 아직 불안하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는데요. 김다현 기자가 직접 버스를 타봤습니다. 늦은 밤 서울 한복판을 달리는 시내버스. 겉보기엔 일반 버스와 다르지 않아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각종 센서와 모니터링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시범 운행을 마치고 정기 운행에 들어간 세계 최초 심야 자율주행 버스입니다. 직접 자율주행 버스에 타봤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운전기사도 함께 탑승하긴 하는데 직접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주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운행 시간은 평일 밤 11시 반부터 다음 날 새벽 5시 10분까지로
대학가와 대형 쇼핑몰이 몰려있는 합정역과 동대문역 사이를 오갑니다. 당분간 요금은 무료지만 일반 시내버스처럼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찍고 탑승해야 합니다. 다른 버스나 지하철로 갈아탈 경우 환승 할인도 연계됩니다. 자율주행 버스의 첫 승객들은 승차감도 일반 버스와 다르지 않고 생각보다 안전한 것 같다는 반응입니다. 바로 제가 합정동 거주자라 일단 여기서 첫 차가 시작한다길래 타보러 갔습니다. 일반 전기 버스 같은 느낌을 계속 받고 있어요. 예, 부드럽고 괜찮은데요. 제가 아까 보니까 한 42km 이상은 안 넘더라고요. 근데 뭐 그 정도 속도면 사실은 입석도 그렇게 큰 무리가 없겠다. 다만 아직 도입 초기 단계인 만큼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전좌석에 안전띠를 설치하고 입석을 금지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시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중간중간 급정거를 하는 게 몇 번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좀 개선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서울시는 안정화 작업을 거쳐 내년 상반기 버스 요금을 유료로 전환하고 운행 결과를 바탕으로 자율주행 버스 노선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한화시스템이 자체 개발한 민간 소형 지구 관측 위성인 사 위성이 지상과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한화시스템은 어제 오후 2시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사 위성 발사에 성공한 뒤 오후 5시 38분쯤 지상 관제센터와 쌍방 교신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사 위성은 우리 정부가 개발한 고체 발사체와 궤도 진입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한화시스템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분야에서 민간이 정부 도움으로 첫 국산화를 이뤄내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으로 고해상도 위성 이미지 분석을 통한 환경 모니터링과 지형 정보 시스템 지도 제작을 위한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중국 세관이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산업용 요소의 통관을 지연시키면서 재작년처럼 요소수 품귀 현상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는 중국이 자국 내 수급 때문에 일시적으로 수출을 보류한 것으로 파악하고 대체 수입국을 확보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중국에서 산업용 요소 수출이 막힌 건 지난달 30일. 중국 세관이 수출 심사를 마친 요소 선적 단계에서 돌연 한국행을 보류한 겁니다. 다만 중국 당국이 공식적인 수출 제한에 들어간 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통관 지연이 중국 자국 내 요소 수급 상황을 고려한 가격 안정 조치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인도에서 비료용 요소 수입이 급증하자 자국에서 요소 부족 사태가 벌어질 것을 우려해 일시적으로 수출을 멈췄던 겁니다. 정치적인 배경은 없다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주로 중국 내부적으로 요소 수요가 좀 타이트하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인 요인 때문에 통관 지연이 일어난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재작년 10월 중국은 호주와의 무역 분쟁을 겪으면서 요소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우리 기업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데다 당시 재고 물량이 2주에서 4주분에 불과했던 탓에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중국 요소 의존도는 90% 수준이지만 앞으로 최소 석 달은 재고에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내 요소수 시장 점유율의 50%를 차지하는 롯데 정밀화학 역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에서 요소 수입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어 요소수 생산이나 공급에 차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급 가격이나 판매 가격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2년 전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게 정부와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입니다. 3개월치 이상의 비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정부와 업계가 서로 얼라이언스, 서로 연합체를 구성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동안 발굴해 놓은 대체 수입선도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큰 파동은 없을 것으로.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하루 사이 값이 2배나 뛰었던 글이 올라오는 등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요소수 가격은 이미 요동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동남아와 중동 등으로 수입국을 다변화하면서 중국 세관에서 검역이 완료된 물량은 국내로 차질 없이 들여올 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해외 우려 집단으로 중국을 지목하면서 국내 배터리 업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국 정부 관련 지분율이 25% 이상이면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인데 한중 합작 법인을 추진하던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지분율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성희 기자입니다. LG화학은 1조 2천억 원을 투자해 중국 화유코발트와 합작해 새만금에서 전구체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SK온과 에코프로도 중국 거린메이와 3자 합작법인을 설립할 계획이고 포스코퓨처엠은 중국 CNGR과의 합작법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중국 화유코발트와 배터리 재활용 합작법인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8월 통과된 미국의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우회하면서 중국으로부터 안정적인 원료 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 기업의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미 행정부가 중국 정부가 개입하는 기업 지분율이 25%를 넘을 경우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지침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합작에 나선 국내 기업들은 지분율 조정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배터리 업계로서는 추가 지분 확보를 위해 많게는 수천억 원의 부담이 불가피해졌지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내년부터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기 어렵고 2025년부터는 배터리 핵심 광물도 규제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원보유국으로부터 1차 추출하고 가공한 그런 원료들이 중국을 거치지 않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중간 가공을 하고 그다음에 미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으로 좀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좀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어떻게 보면 잘 활용하면은 유리해질 수도 있는. 그러나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지 공약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도 대중국 견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어 IRA 리스크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상입니다. 화물차나 버스 같은 대형차는 운전석의 높이가 높아서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사고를 막으려고 전국 처음으로 대형 차량 전용 반사경이 울산의 한 초등학교 앞에 설치됐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앞 건널목 어린이 2명이 신호에 맞춰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 순간 우회전하던 버스가 그대로 지나갑니다. 어린이 1명은 버스에 치여 쓰러졌고 결국 바퀴에 깔려 뼈가 부서지는 중상을 당했습니다. 커다란 차체에 운전석 높이까지 높아 사각지대를 지나던 어린이를 보지 못하고 사고가 난 겁니다. 백미러를 보는데 사각지대가 많아요. 그래 잘 안 보일 때도 많고 신경 안 쓰면은 사고 날 확률이 많죠. 사각지대를 비추는 반사경은 도로안전시설 지침에 따라 1.8m에서 2.5m 높이로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차고가 높은 대형 차량에서는 쉽게 보이지 않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 북구가 반복되는 대형차 사고를 막으려고 3m 높이 대형차 전용 반사경을 초등학교에 달았습니다.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를 활용해 업무 적법성과 타당성을 따진 끝에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한 겁니다. 기준이 미비하기 때문에 우리 울산시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또 설치 높이를 높게 시범 설치하여 또 우리 어린이와 우리 주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보행자 안전을 지키는 시설을 다른 지역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허권 같은 지적재산권도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전국 최초로 울산에 설치된 키높이 반사경이 반사경 설치 지침 개정까지 이어져 대형 차량으로부터 보행자 안전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지하철의 2배의 속도로 달리며 79분 걸리던 수서와 동탄을 19분에 연결할 GTX-A 개통을 위한 마지막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내년 3월 말 개통할 수서 동탄 구간의 운임은 4,000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승윤 기자가 막바지 작업이 한창인 공사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GTX-A의 관문인 수서역. 지하철의 2배에 달하는 50m 깊이까지 들어가는 대심도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경사형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스크린 도어가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이렇듯 열차 운행과 관련된 주요 공사는 거의 다 끝났고 역사 내부의 마감 작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노선 시설 상태와 열차 운행 체계를 점검하고 업무 숙달 수준을 확인하는
종합시험운행에 착수했습니다. GTX-A는 지하철의 2배인 시속 180km까지 달릴 수 있는 고속철도급 지하철입니다. 지금까지 79분가량 걸리던 수서 동탄 구간을 19분 만에 연결합니다. 국토부는 수서 동탄 구간에 하루 2만 명 이상이 이용할 것으로 보고 8량으로 구성된 한 편성당 1,000명 이상이 쾌적하게 탈 수 있게 준비 중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10분 정도 내외의 간격으로 운행을 할 예정에 있는데요. 좌석도 일반 지하철보다 훨씬 넓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음 달 발표될 수서 동탄 노선 운임은 4,000원 정도입니다. 다만 일반인은 20%, 취약계층은 53%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도권 통합 환승제를 실시하기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합의를 했고요. 내년에 시행 예정인 K패스도 지금 GTX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달 중 시설 점검을 마치고 다음 달에 시설물 검증 시험, 내년 2월과 3월에는 영업 시운전에 들어갑니다. 지금 제 오른손이 가리키는 방향이 동탄에서 수서로 가는 상행선이고 그 반대쪽이 하행선입니다. 지금 현재 95% 정도 완성된 상태인데요. 내년 3월 말이면은 완전 개통돼서 일반 국민과도 만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GTX-A 수서역 공사 현장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올해 수능 고사장에서 학교 측의 실수로 시험 종료 알람이 1분 30초 일찍 울리는 일이 있었는데요. 해당 고사장 수험생들이 집단 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도 시험장 타종 오류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적이 있었는데 수험생들은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16일 서울 경동고등학교에서 수능을 치른 수험생 A씨. 1교시 국어 영역 때 예정보다 1분 30초 일찍 종료 알람이 울리면서 시험 초반부터 당황했습니다. 2교시 수학 시험이 끝난 뒤 다시 1분 30초간 국어 시험지를 돌려받았지만 이미 작성한 답안지를 수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국어 시험을 망쳤다는 생각 때문에 이어지는 시험에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집중하기도 힘들고 솔직히 중간에 막 이걸 응시를 포기하고 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조금 했었던 것 같아요. A씨는 결국 손해배상 소송을 결심하고 집단 소송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사이트를 연 지 닷새 만에 수험생과 학부모 40여 명이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매뉴얼이 없었나, 매뉴얼이 있었으면 이런 어이없는 대처는 하지 않았을 텐데 아직도 그게 자동화나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었거든요. 수능 시험장 타종 오류로 수험생들이 법적 대응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3년 전 수능고사장에서도 학교 실수로 시험 종료벨이 3분 일찍 울려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법원은 항소심에서 전체적인 시간 안배가 중요한 시험에서 수험생들이 당황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가 1인당 70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국가가 그 시험 감독이나 운영하는 데 책임이 있는지 과실이 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있었는지 이게 문제거든요. 처음에 잘못한 걸 보정하는 조치까지 취했기 때문에 A씨는 관련 판례를 토대로 소송 참여자들을 모아 조만간 변호사를 선임할 계획입니다. 피해를 본 수험생들은 소송 결과와 별개로 더 이상 억울한 수험생들이 나오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기후변화에 책임이 작은 저개발국이 오히려 기후변화의 고통을 더 크게 겪는 현상을 기후 불평등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국제사회에서 손실보상과 피해기금 마련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기후변화 대응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에서는 기후 불평등의 현실과 해결 방안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